5, 6도 스카이워크에서 가족 사진 한 장을 찍으려던 참이었다. 김민주는 접힌 지도를 들고 있었고 이수진은 가방을 어깨에 고쳐 맸다. 김도윤은 사춘기 소년처럼 무심하게 포즈를 취했고 김서아는 분홍색 티셔츠가 부산 햇살 아래 반짝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후 1시 7분 김민준의 휴대폰이 전통시장 구역 안테나에 마지막으로 연결되었다. 5년 후 썰물이 5, 6도 스카이워크 기단을 드러냈을 때 보수 작업자들은 바다 깊은 곳에 영원히 잠겨 있었어야 할 어떤 것을 발견했다. 2009년 7월 25일 오전 5시 40분 대전 둔산동에 있는 김민준 가족의 집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김민준은 은색 2005년형 승합차 시동을 걸었다. 엔진은 부드럽게 울렸고 그는 트렁크에 있는 파란색 아이스박스, 밀짚 모자, 선크림, 그리고 군대식으로 정확하게 접힌 경부고속도로 지도를 3번째 확인했다. 이수진은 가장 좋아하는 빨간색 블라우스와 어두운 청바지를 입고 커다란 베이지색 가방을 들고 현관에 나타났다. 38세인 그녀는 이 여행을 위해 몇 달 동안 교사 월급에서 한 푼 두 푼 아껴 모았다. 12살 김도윤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파란색 청재킷을 입고 복도를 터덜터덜 걸었지만 마음은 들떠 있었다. 8살 막내 김서아는 연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이발 저발 옮겨가며 깡충거렸다.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다. 통행료 영수증 다 챙겼어요? 이수진이 문을 잠그며 물었다. 김민주는 흰 셔츠 주머니를 톡톡 두드렸다. 그곳에는 통행료 현금과 비상금을 정확히 세워 넣어두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지 않고는 절대 여행하지 않는 꼼꼼한 전자기술자였다. 새벽의 첫 햇살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할 때 가족은 채 올라탔다. 김도윤은 아빠 뒤에 자리 잡았고 김서아는 엄마 옆에 앉았다. 모두 같은 기대감에 찬 표정이었다. 부산에 함께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김민주는 몇 주 동안 경로를 조사하고 교통체증을 피할 최적의 시간을 연구했으며 가족 예산에 더 적합한 전통시장 구역을 선택했다. 그는 부산까지 4시간 반 걸릴 거야 라고 말하며 라디오에서 발라드 음악 방송을 켰다. 이수진은 새벽에 직접 만든 샌드위치가 든 가방을 열었다. 승합차는 대전의 텅 빈 거리를 미끄러져 나갔다.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 빵집들, 아직 문을 닫은 주유소들, 그리고 천천히 깨어나는 도시의 아침 일상을 지나쳤다. 고속도로 입구에서 김민주는 첫 번째 주유소에 들러 주유하고 타이어를 점검했다. 낡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중년의 최영수 주유원은 앞유리를 닦아주며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빌었다. 부산 가시는 거죠? 휴가 가기에 정말 좋은 곳이죠. 이수진은 아이들이 고속도로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가는 동안 과자와 음료수 값을 계산했다. 6시 15분 승합차는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했다. 학교 방학 토요일인데도 도로는 놀랍도록 한산했다. 김민주는 제한 속도를 지키며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고 각 통행료 징수소에서 미리 분류해둔 돈으로 통행료를 지불했다. 김도윤은 구미까지 잠들었다. 김서아는 창문의 바싹부터 도시에서 산으로, 푸른색에서 건조한 색으로, 시원한 기온에서 더운 기온으로 변하는 풍경을 관찰했다. 가는 도중 이수진은 자신의 어머니께 전화했다. 엄마, 지금 대구 지났어요. 한 11시 반쯤 도착할 것 같아요. 5, 6도 스카이워크 근처 전통시장 구역에 있는 민박에 묵을 거예요. 내일 전화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통화는 짧았지만 다정했다. 이선자 할머니는 아이들이 바다 근처에서 조심하고 붐비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아 달라고 당부했다. 오전 10시쯤 은색 승합차는 부산으로 향하는 구불구불한 산악지대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기온이 빠르게 올라 김민주는 에어컨을 켜야 했다. 김도윤은 차의 움직임에 잠에서 깼다. 김서아는 저 아래 보이는 푸른 바다의 첫 섬광을 보자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 바다다, 아빠, 바다가 보여요. 공식적으로 부산에 진입한 시간은 11시 40분이었다. 바다는 완벽한 엽서처럼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청록색 물, 수면 위를 튀어오르는 흰색 보트들, 해안을 감싸는 푸른 언덕들,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고층 호텔 건물들. 김민주는 천천히 운전하며 경치를 만끽했고 가족은 처음 보는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비게이션은 전통시장 구역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다. 그들은 길게 코코넛을 파는 해변 상인들을 지나고 테이블이 보도에 놓인 해산물 식당들을 지나고 밖에 티셔츠가 걸린 기념품 가게들을 지나쳤다. 성수기 토요일답게 움직임은 많았지만 질서정연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김민준이 전화로 예약한 민박은 5, 6도 스카이워크에서 3블록 떨어진 오래된 야자수들이 늘어선 좁은 거리에 있었다.
퇴색된 푸른색 외벽과 입구에 진흙 화분이 있는 소박한 2층 건물이었다. 정순자 민박집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며 무거운 옛날식 금속 열쇠를 건네주며 그들을 맞이했다.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간단한 체크인 양식을 건네주었다. 방은 1층에 있었고 더블 침대 2개, 천장 선풍기, 작은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흰색 격자창을 통해 바다가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이수진은 커튼을 열고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었다. 4시간 반 동안 운전한 끝에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아이들은 창문으로 달려가 물을 더 잘 보려고 다투었다. 김도윤은 5-6도 스카이워크에서 나가는 보트들을 가리켰다. 김서환은 자기도 보트를 탈 수 있냐고 물었다. 먼저 밥부터 먹자, 이수진이 말했다. 늘 실용적인 엄마였다. 그 다음에 뭘 할지 보자. 김민주는 재빨리 채서 짐을 내렸다. 파란색 아이스박스는 방의 작은 냉장고로 직행했다. 밀짚 모자는 의자에 걸렸다. 선크림은 서랍장 위에 놓였다. 그는 민박집의 작은 주차장에 차를 잠그고 통행료 영수증과 함께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어릴 때부터 지켜온 습관이었다. 부산에서의 첫 점심은 해변에서 2블록 떨어진 가족 식당에서였다. 생선구이, 식혜, 갓 구운 빵, 그리고 바다로 향하는 관광객들의 오가는 모습이 바로 보이는 풍경이었다. 줄무늬 유니폼을 입은 젊은 종업원은 5-6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추천했다. 지금 오후가 완벽해요. 한낮처럼 뜨거운 햇볕도 없고요. 식사를 하는 동안 김민주는 민박집 로비에서 가져온 관광 지도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수진은 흥미로운 장소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해동용궁사, 자갈치 시장, 광안대교가 보이는 식당들. 아이들은 초조해했다. 어서 빨리 해변에 가고 싶어 했다. 발의 모래를 느끼고 여행 내내 약속했던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을 보고 싶었다. 점심 식사 후 그들은 옷을 갈아입고 해변 용품을 챙기기 위해 방으로 돌아왔다. 이수진은 수영복 위에 청바지 반바지를 입었다. 편안하고 시원한 빨간색 블라우스는 그대로 두었다. 김민주는 청바지를 카키색 반바지로만 바꾸고 하얀 면 티셔츠는 그대로 입었다. 김도윤은 재킷을 벗고 안에 입었던 민문의 티셔츠만 입었다. 김서환은 엄마가 꼭 입으라고 한 작은 모자와 분홍색 세트로 빛이 났다. 5-6도 스카이워크까지는 10분 정도 걸렸다. 그들은 경사진 길을 따라 내려가며 철제 발코니가 있는 오래된 집들과 계단에서 색색의 초를 파는 할머니가 있는 작은 교회를 지나쳤다. 가까워질수록 바다 소리는 더욱 커졌다. 해변 상인들의 음악과 물놀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5-6도 스카이워크의 첫 모습은 그들을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다. 양쪽 언덕으로 둘러싸인 초승달 모양의 해변은 잔잔하고 투명한 물을 자랑했다. 가족들은 야자수 그늘을 차지했고 아이들은 부드러운 모래 위를 뛰어다녔으며 청소년들은 물가에서 축구를 했다. 오른쪽에는 수십 척의 보트가 묶여 있고 승객들이 끊임없이 승선하는 5-6도 스카이워크가 바다로 뻗어 있었다. 김도윤은 물 온도부터 확인하며 곧바로 물로 뛰어들었다. 김서환은 물가에 보이는 수많은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에 감탄했다. 이수진과 김민주는 야자수 아래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대전에서 가져온 담요를 깔고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후는 완벽하게 흘러갔다. 그들은 물에서 놀고 조개를 주우며 모래 위를 걸었다. 시원한 코코넛, 시원한 코코넛 이라고 외치며 지나가는 상인에게서 코코넛 음료를 사 마셨다. 오후 5시경 햇살이 약해지기 시작하자 이수진은 대전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여줄 사진을 몇 장 찍자고 제안했다. 그때 김민주는 5-6도 스카이워크에서 움직임을 알아차렸다. 관광객 무리가 끊임없이 보트에 오르고 있었다. 어떤 보트들은 분명히 공식적인 배로 유니폼과 구명조끼를 갖추고 있었고 어떤 배들은 좀 더 비공식적이었다. 폴로 셔츠를 입은 2 남자가 웃으며 비닐 코팅된 서류철을 들고 해변의 가족에게 다가왔다. 5-6도 해상국립공원 가보실래요? 키 큰 남자, 콧수염을 기른 30대 남자가 물었다. 다른 키 작고 통통한 남자가 말을 이었다. 특별 출항인데 줄 설 필요 없고 공식 스카이워크 보트보다 싸요. 그들은 해저동굴, 열대어, 그리고 섬의 한적한 해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김민준과 이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사진에 흥분했다. 제한된 가격은 정말 매력적이었다. 공인된 회사들이 받는 금액의 거의 절반이었다. 내일 갈 수도 있겠네. 이수진이 말했다. 홍보 담당자들은 전화번호와 5-6도 투어라고 손으로 쓴 간단한 명함을 건네주었다. 내일 12시에 스카이워크 옆 경사로에서 뵙겠습니다. 더 한적하고 조용할 거예요. 가족은 해가 질 무렵 지쳤지만 행복하게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김도윤과 김서아는 첫 해변 나들이에 아직 들떠 노래를 부르며 씻었다.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다음날 여행 계획을 세웠다. 이수진은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해 멋진 해변과 편안한 방, 그리고 5-6도 투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날 밤 그들은 창문을 열어두고 멀리서 파도가 해변에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김민주는 다시 한번 차가 잠겼는지 확인하고 지갑과 서류를 방의 작은 금고에 보관했다. 이수진은 다음날 입을 옷을 정리했다. 선크림과 모자를 따로 챙겼다. 그들은 세심한 것을 챙기는데 익숙한 조심성 있는 가족이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이 이들이 함께 잠드는 마지막 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종을 활성화하여 이 조사의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마세요. 2009년 7월 26일 일요일, 부산은 맑은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김민준 가족은 오전 8시경에 일어나 5-6도 스카이워크로의 약속된 나들이에 들떠 있었다. 김민준은 가장 먼저 일어났다. 그는 방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했다. 강한 햇살, 최고 기온 32도, 잔잔한 바다, 완벽한 산책 조건이었다. 이수진은 전날 사온 빵과 과일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김도윤은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빨리 바닷가에 가서 배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다. 김서아는 부산에서 가져온 작은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동요를 흥얼거렸다. 가족 분위기는 가볍고 특별한 날의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오전 9시 30분경 그들은 해변 산책을 위해 가볍고 편안한 옷을 입고 민박집을 나섰다. 김민주는 흰색 면 티셔츠와 카키색 반바지를 입었다. 이수진은 가장 시원하다는 이유로 도착했을 때 입었던 빨간색 블라우스를 다시 선택했다. 김도윤은 청바지 반바지 위에 민문의 티셔츠를 입었고 김서아는 가장 좋아하는 분홍색 티셔츠를 다시 선택했다. 파란색 아이스박스에는 차가운 물, 음료수, 그리고 이수진이 산책을 위해 준비한 샌드위치가 가득 실렸다. 김민주는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편한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이수진은 선크림, 서류, 돈이 들어있는 베이지색 가방을 들었다. 밀짚 모자가 휴가 중인 가족의 모습을 완성했다. 5-6도 스카이워크는 일요일 아침치고는 붐볐다. 수십 척의 배들이 자연스러운 조류의 움직임에 따라 부드럽게 흔들렸다. 관광객 무리들은 공식 투어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복을 입은 직원들은 구명조끼와 돌아오는 시간을 안내하고 있었다. 가족은 부두를 따라 걷다가 오고 가는 배들을 구경했다. 몇몇은 승객을 가득 싣고 5-6도 스카이워크로 향했고 다른 배들은 햇볕에 그을린 만족한 해수욕객들을 태우고 돌아왔다. 해상 엔진 소리는 활기찬 대화와 주변 식당에서 나오는 배경음악과 섞였다. 오전 11시 30분경 전날의 홍보 담당자 2명이 가족에게 걸어왔다. 콧수염이 얇은 키 큰 남자가 멀리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키 작은 남자는 낡은 가죽 폴더를 들고 값싼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는데 사업을 위한 좋은 기억력을 보여주었다.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들을 볼 준비가 되셨나요? 콧수염 남자가 주로 김민준에게 물었다. 그들은 배가 준비되었고 선장은 경험이 많으며 투어는 섬의 3곳에 정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은 전날 제안했던 것과 똑같이 매력적이었다. 이수진은 구명조끼와 안전장비에 대해 물었다. 홍보 담당자들은 모든 것이 규정에 따르고 수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해왔으며 5-6도 스카이워크의 모든 도를 알고 있다고 장담했다. 그들은 다시 동굴의 라미네이트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다채로운 물고기와 인상적인 암석 형성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김도윤은 사진에 매료되었다. 그는 자유다이빙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김서아는 여행 중에 돌고래를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홍보 담당자들은 모든 질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답하며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신뢰와 전문성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배는 옆 경사로에 있어요. 키 작은 남자가 부두에 덜 붐비는 곳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더 개인적이고 인파를 피하고 더 빨리 출발할 수 있어요. 이 정보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혼잡한 곳을 피하고 싶어 하는 김민준에게 합리적으로 들렸다. 그들은 12시 15분에 만나기로 합의했다. 가족이 간단히 식사를 하고 적절하게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홍보 담당자들은 수중 동굴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가져오라고 상기시키며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유일무이한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가족은 많이 보이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간단한 요리, 회무침, 비빔밥, 차가운 음료를 주문했는데
이후에 해상 투어를 할 사람들에게 적합했다. 식사하는 동안 그들은 공식 배들이 정기적으로 출발하고 도착하는 것을 보았는데 관광객들을 가득 싣고 있었고 겉보기에는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 김민주는 어떤 배들은 화려한 차양과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고 더 고급스러웠고 다른 배들은 더 단순하지만 기능적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이수진에게 중요한 것은 안전이지 사치가 아니며 홍보 담당자들이 제시한 가격으로 부산에 머무는 동안 다른 투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점심 식사 후 그들은 천천히 부두로 돌아가며 지역 공예품을 파는 작은 가게에서 기념품을 살 기회를 이용했다. 이수진은 대전의 할머니와 함께 있는 두 딸을 위해 색깔 팔찌를 샀다. 김민주는 재밌어 보이는 물고기 모양의 열쇠고리를 골랐다. 그들이 해변 부두에 도착한 시간은 정확히 12시 50분이었다.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었다. 기온이 상당히 올라갔고 해변은 일요일을 즐기는 가족들로 가득했다. 김민주는 가족으로서 이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투어 전에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다. 이수진은 부두와 배들을 배경으로 부두에서 포즈를 취하도록 모두를 모았다. 친절한 관광객에게 카메라를 건넸고 그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자원했다. 김민주는 늘 가지고 다니던 부산 관광 지도를 조용히 들고 있었다. 이수진은 어깨에 맨 가방을 고쳐맸다. 김도윤은 전형적인 10대 특유의 시크한 자세를 취했고 김서아는 강렬한 햇살 아래 빛나는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었다.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2009년 7월 26일 일요일 12시 50분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담았다. 김민준 가족의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될 터였다. 몇 분 후 그들은 오륙도 스카이워크 옆 경사로를 향해 걸어갈 참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악한 의도를 숨기고 미소를 짓고 있던 가이드들을 따라서 말이다. 스카이워크에서의 사진 촬영 후 가족은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약속된 만남의 장소로 향했다. 두 가이드는 오륙도 스카이워크 옆 경사로 근처 관광객의 주 흐름에서 약간 벗어난 한적한 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물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지만 주요 스카이워크에서는 그곳의 활동이 쉽게 보이지 않도록 위치해 있었다. 완벽합니다. 딱 맞춰 도착하셨네요. 키 큰 가이드가 손목에 저렴한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는 전날과 같은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등에는 이제 방수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의 키 작은 동료는 탑승 서류처럼 보이는 종이가 붙은 판을 들고 있었다. 콧수염을 기른 남자는 선장이 배의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연료와 안전장비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묶여 다른 작은 배들의 부분적으로 가려진 중간 크기의 흰색 보트를 가리켰다. 얼핏 보기에 그것은 이 지역에서 유람을 운영하는 수십 척의 다른 배들과 비슷해 보이는 평범한 배 같았다. 김민주는 구명조끼, 특히 아이들을 위한 구명조끼에 대해 물었다. 키 작은 가이드는 배낭을 열고 깨끗하게 접힌 4개의 구명조끼를 보여주었다. 이수진은 사이즈를 확인하고 만족하는 듯했다. 김도윤은 빨리 배에 오르고 싶어 안달했고 김서아는 그곳에 더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에 살짝 주눅든 채 엄마 옆에 바싹 붙어 있었다. 유람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수진이 전날 논의했던 세부 사항을 다시 확인하며 물었다. 가이드들은 동굴 탐험을 포함한 3시간짜리 풀투어가 될 것이며 맑은 물에서 수영할 시간도 있고 오후 4시경에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그들은 두 남자를 따라 보트 쪽으로 걸어갔다. 통로는 스카이워크의 한적한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 보도였다. 그들은 몇 척의 작은 배, 낚시 장비, 그리고 전략적인 구석에 정리된 해상 밧줄 더미를 지나쳤다. 바로 그때 김민주는 마지막 전화를 했다. 1시 7분. 그의 휴대폰은 시간을 확인하는 동안 부산 전통 지역의 안테나를 자동으로 감지했다. 기기는 연결을 기록하고 통신사의 위치 데이터를 보냈다. 이 정보는 5년 후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조사관들이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재구성했을 때 가까이서 보니 보트는 기능적으로 보였지만 공식 보트들과 같은 수준의 정비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았다. 흰색 선체에는 강렬한 사용의 흔적으로 몇몇 긁힌 자국과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보였다. 2명의 남자가 배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파란 모자를 쓴 갈색 피부의 남자는 자신을 선장이라고 소개했고 다른 젊은 남자는 조수로 보였다. 가짜 선장은 가족에게 직업적인 예의로 인사를 건넸고 이전의 해상 유람 경험에 대해 물었으며 배 안의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시원한 물을 권했다. 김도윤은 조타석 가까이에 앉아 항해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초대받자 신이 났다. 이수진은 파란색 아이스박스를 보트 구석에 놓았고 베이지색 가방은 항상 가까이 두었다. 김서아는 아직은 수줍어했지만 배의 장비에 호기심을 느끼며 엄마 옆에 앉았다.
김민주는 가족 모두를 감독하면서도 바다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 가이드들은 마지막으로 배에 올랐는데 배낭을 메고 승무원들에게 오랜 친구처럼 인사를 건넸다. 그들 사이에는 오랜 협력 관계를 암시하는 친밀감이 있었다. 엔진은 배 전체를 진동시키는 묵직한 소리를 내며 시동이 걸렸다. 항해의 처음 몇 분 동안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배는 오륙도 인근 섬을 향한 겉보기에 표준적인 경로를 따라 부두에서 멀어져 갔다. 가족은 바다에서 부산을 바라보며 만을 감싸하는 언덕과 오후의 태양을 반사하는 고층 호텔 건물의 경치를 감상했다. 김도윤은 김민준이 빌려준 작은 비디오 카메라로 몇 초간 촬영했다. 김서환은 항로를 가로지르는 다른 배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이수진은 지역의 자연미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전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낼 엽서 계획을 세웠다. 바닷바람은 쾌적했고 한낮의 강렬한 더위를 식혀주었다. 만의 물은 잔잔했고 가족 구성원 누구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항해를 제공했다. 약 15분 동안 유람은 전날 가이드들이 약속했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켰다. 바로 그때 보트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고 오륙도 인근 섬으로 가는 정상적인 항로에서 벗어났다. 가짜 선장은 자신만이 아는 비밀 장소, 즉 가족에게 독점적인 경험을 제공할 잘 알려지지 않은 동굴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주는 경로 변경을 알아차렸지만 설명과 운전자의 겉보기 경험을 믿었다. 그들은 덜 알려진 지역으로 몇 분 더 항해했다. 번화한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만 한가운데였다. 이곳은 일반적인 상업 항로에서도 벗어나 있었고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도 직접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바로 이때부터 배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안내인들은 잠재적인 도주 경로를 막으며 전략적으로 위치를 잡았고 선장은 속도를 줄였다. 이수진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네 남자는 이전까지 보여주었던 친절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시선들을 교환했다. 김도윤은 촬영을 멈추고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김서환은 본능적으로 엄마에게 바싹 다가붙었다. 김민주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벌어지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보트는 이제 다른 배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육지의 관찰자들에게서도 보이지 않는 만에 고립된 지역에 있었다. 엔진 소리는 낮은 공회전으로 줄어들었다. 뒤따른 침묵은 선체에 부딪히는 부드러운 파도 소리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닫기 시작한 가족의 가쁜 숨소리만이 깨뜨렸다. 다음 몇 분 동안 배에서 일어난 일은 오륙도 스카이워크의 물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몇 년 후 수사관들은 물리적 증거, 해당 지역의 다른 범죄자들의 증언, 그리고 이미 다른 가족들에게 희생된 해상 강도의 잔인한 논리를 통해 그 일련의 과정을 재구성했다. 네 남자의 행동 변화는 갑작스럽고도 조직적이었다. 코수염을 기른 안내인이 작은 권총을 꺼냈고 키 작은 동료는 가족과 보트 측면 사이에 위치했다. 선장으로 보이던 남자는 여전히 조종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다른 조수 또한 어떤 저항 시도도 제어하기 위해 움직였다. 김민주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가족을 보호하려 했고 동시에 가능한 반응들을 평가했다. 이수진은 김서아를 자신에게 끌어당겨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가렸다. 김도윤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범죄자들은 이전에 이런 종류의 범죄를 실행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효율성으로 행동했다. 그들은 지갑, 보석, 돈, 그리고 모든 귀중품을 요구했다.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건넸다. 김민주는 저항 없이 지갑을 넘겨주었다. 김도윤은 주머니에 몇 푼의 돈밖에 없었다. 김서아는 인형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다. 강도들이 얻은 가치는 실망스러웠다. 김민준 가족은 몇 달 동안 휴가를 위해 저축해온 전형적인 중산층 가족으로 제한된 자원으로 여행하고 있었다. 김민준의 지갑에 있던 돈은 범죄의 운영 비용조차 겨우 충당할 정도였다. 이수진의 보석은 단순한 것으로 상당한 상업적 가치가 없었다. 바로 이때 상황은 치명적으로 악화되었다. 범죄자들은 낮은 목소리로 서로 논의했고 작전의 재정적 결과에 분명히 불만을 표했다. 가족은 특히 그룹의 리더가 더욱 공격적으로 손짓하기 시작했을 때 커지는 긴장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핵심 문제는 가족이 모든 얼굴을 보았고 작전을 알았고 범죄자들과 그들이 출발한 장소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육상 강도와 달리 피해자가 버려지고 범죄자들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 상황과 달리 해상 상황은 복잡한 물류 딜레마를 만들었다. 보트는 이제 섬과 본토 사이에 고립된 지역에 정박되어 있었고
오직 푸른 심해와 침묵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목격자도 없었고 즉각적인 도움의 가능성도 없었으며 보안 카메라도 없었다. 이는 단순한 강도를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바꿀 결정의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범죄자들은 가족을 풀어주는 것이 즉각적인 신고, 경찰 조사, 그리고 징역형의 위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해양경찰의 절차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당국이 관광객 실종, 특히 어린이가 연루된 경우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았다. 해상 및 법적 사업에 대한 압박이 급격히 강화될 것이었다. 반면에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계획, 자원 및 이전에 준비하지 않았던 은닉 물류를 필요로 했다. 이것은 예상된 작전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었고 영구적인 결과를 초래할 즉흥적인 결정을 강요했다. 범죄자들 간의 논의는 몇 분 동안 계속되었다. 낮은 목소리로 진행되었지만 분명히 격렬했다. 김민준 가족은 침묵 속에서 기다렸고 자신들의 생명이 그 대화의 결과에 달려있음을 감지했다. 이수진은 낮은 목소리로 기도했다. 김민준은 시선으로 아이들에게 평온함을 전하려 애썼다. 그때 그룹의 리더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는 다른 3명에게 즉시 실행될 행동 방침을 나타내는 신호를 보냈다. 보트는 물의 깊이가 우연히 증거가 발견되지 않도록 보장할 훨씬 더 고립된 장소로 재배치되었다. 이어진 것은 빠르고 잔인했다. 가족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제압당했다. 범죄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도덕적 선을 넘은 사람들의 냉정함으로 행동했고 단순한 강도에서 훨씬 더 어두운 존재로 변모했다. 절규는 만의 광활함 속으로 사라졌다. 파도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다른 배들의 소음은 해안에 닿을 수 있는 모든 메아리를 집어삼켰다. 몇 분 안에 보트는 다시 혼자 항해했고 이제 4명의 남자와 출발했을 때와는 아주 다른 짐을 싣고 있었다. 5-6도 스카이워크로의 귀환은 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른 항로를 피하는 대체 경로를 이용했다. 범인들은 아침에 이용했던 것과는 다른 측면 입구를 사용했고 항구 직원들에게 기억될 가능성을 줄였다. 배는 부두의 눈에 덜 띄는 곳에 조용히 묶여 있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부두에서 가장 붐비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었다. 수십 척의 다른 보트들이 끊임없이 오고 갔다. 관광객들은 단체로 승하차했다. 일요일 오후에 평범한 오고 가는 인파는 승객 없이 돌아온 배의 도착을 완전히 가려주었다. 범인들은 갈대와 같은 배낭을 메고 하선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다른 내용물이 들어있었다. 그들은 시각적 연관성을 피하기 위해 즉시 헤어져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갔다. 가짜 선장은 배에 남아 오르테가 가족의 모든 물리적 흔적을 제거하기 위한 꼼꼼한 청소를 시작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가족의 부재를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정된 약속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묵었던 민박집은 휴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일반적인 특징인 유연한 시간 정책을 운영했다. 정순자 아주머니는 그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외출하여 부산의 밤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가족의 부재가 명백해진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다. 밤새 방은 사용되지 않았다. 침대들은 전날 아주머니가 정리해둔 그대로였다. 아이스박스는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고 밀짚 모자는 의자에 걸려 있었으며 선크림은 서랍장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정순자 아주머니는 마스터키를 사용하기 전에 몇 번 문을 두드렸다. 방은 마치 가족이 하루 동안 외출했을 때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개인 소지품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누구도 밤새 돌아왔다는 흔적은 없었다. 침대에는 사용 흔적이 없었다. 화장실 수건은 마른 채로 접혀 있었다. 은색 승합차는 민박집 주차장에 잠긴 채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열쇠는 방에 없었고 민준이 가지고 나갔음을 나타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었다. 화요일로 예정된 대전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포함한 모든 가족 서류는 방의 작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정순자 아주머니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월요일 정고까지 기다렸다. 관광객을 상대한 그녀의 경험상 가족들은 때때로 즉흥적으로 계획을 바꾸거나 외출을 더 오래 하거나 이 지역의 다른 해변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밤새 돌아오지 않았고 계획 변경에 대해 알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걱정시키기 시작했다. 오후 2시경 그녀는 5-6도 스카이워크 근처 부두에서 정보를 찾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여러 해상 투어 운영자를 알고 있었고 어쩌면 일요일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가족에 대한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의도치 않게 김민준 가족의 실종에 대한 첫 번째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 결정이었다. 정순자 아주머니의 5-6도 스카이워크 부두에서의 초기 수색은 즉각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다.
그녀는 일반 투어 운영자들과 이야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일요일 고객 중에 대전에서 온 가족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 공인된 회사 직원들은 승객 명단을 확인하고 김민준 가족이 공식 투어에 탑승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어부인 최영수 씨가 첫 번째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는 부두와 더 깊은 바다에 정박된 작은 배들 사이를 오가는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말씀하신 가족을 봤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갔어요. 여기 회사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최영수 씨는 일요일 전공령의 부두의 측면 경사로를 걷고 있는 김민준 가족의 특징을 가진 가족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아이들을 기억했는데 청바지 재킷을 입은 소년과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어린 소녀였다. 그들이 얼마나 잘 보살펴지고 깔끔하게 차려입었는지 아내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했다. 정순자 아주머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민박집으로 돌아와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월요일 오후 그녀는 부산 해양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은 방문객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 부서였다. 당직 경찰관은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첫 번째 절차는 지역병원 및 응급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부산은 해상사고에 대한 특정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었고 항만청, 소방서, 적십자사 간의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했다. 어떤 기관도 지난 48시간 동안 김민준 가족에 대한 치료를 보고하지 않았다. 항만청에 연락하여 일요일에 5-6도 방면으로 출발한 선박 기록을 확인했다. 기록을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은 공인된 운영자만이 승객 명단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식 등록 없이 운영되는 수십 척의 소형 선박이 있었다. 초기 조사는 이 지역 해양 통제의 구조적 문제를 밝혀냈다. 확립된 관광회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었지만 비공식 운영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회색지대가 있었다. 많은 관광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러한 옵션을 선호했다. 화요일 대전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수진의 어머니인 이선자 씨는 딸의 휴대폰에 여러 번 전화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가족들은 화요일 저녁에 돌아오겠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들이 여행의 마지막 순간까지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멕시코 푸에블라 버스가 가족 없이 아카풀코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공식적으로 심각해졌습니다. 하비에르는 화요일 오후 5시 출발 귀국표를 샀습니다. 운송회사는 좌석이 차지되지 않았고 가족 중 아무도 탑승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선자 할머니는 수요일 새벽 첫 버스를 타고 대전에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경 민박집에 도착했고 아주머니는 그때까지 수집된 모든 정보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수색을 확대하고 당국에 더욱 집중적인 조치를 압박했습니다. 김민준 씨 가족 실종 사건은 수요일에 공식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부검사이가 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를 위한 특별 자원을 승인했습니다. 법의학팀이 민박집 방과 가족 차량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방 분석 결과 가족은 당일 나들이를 위해 준비하고 나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탁실에 젖은 수영복은 토요일 해변에서 사용했음을 나타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일요일 12시 50분으로 시간 표시된 5-6도 스카이워크에서 가족이 찍은 마지막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은 상세히 조사되었습니다. 도난이나 폭력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열쇠는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고 김민준 씨가 가지고 나갔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있는 서류에는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었고 토요일 부산 도착 경로를 증명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휴대폰에 대한 기술적 조사는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통신사는 일요일 1시 7분에 마지막으로 연결된 위치 기록을 제공했으며 이는 전통적인 관광지역의 기지국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기기는 어떤 네트워크에도 다시 연결되지 않았으며 파손되었거나 통신이 안 되는 지역으로 옮겨졌음을 시사합니다. 가족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는 토요일 저녁 민박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 비용을 지불한 이후 아무런 움직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는 강도 목적의 납치나 자발적인 도피 가능성을 배제하고 수사를 더욱 심각한 시나리오에 집중시켰습니다. 나머지 주 동안 소방대와 해경은 체계적인 해상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잠수부들은 5-6도 인근 지역을 탐색했습니다. 순찰선은 정기적인 유람선 경로를 순찰했습니다. 헬리콥터는 만위를 비행하며 잔해나 조난의 징후를 찾았습니다. 지상수색에는 인근 도시의 병원, 가족이 피신했을 수 있는 다른 민박집, 다른 목적지로 가는 버스 정류장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담긴 포스터가 지역 상점, 식당 및 관광지에 배포되었습니다.
지역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당국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며 수십 건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부정확한 정보이거나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목격이었지만 모든 제보는 수사관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주 수색이 끝날 무렵 상황은 명확하고 암울해졌습니다. 일요일 화창한 날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미확인 운영자들과 함께 배에 탄 후 가족 전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자네도 시신도 생존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네 사람이 멕시코에서 가장 번화한 만중 한 곳에서 존재 자체가 지워진 듯했습니다. 2009년 8월 이선자 할머니는 부산경찰청의 직접적인 참여로 수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 지정된 특별검사전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 경험이 있었고 관광지로서 부산의 안전 이미지에 대한 실종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첫 몇 주 동안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도 오륙도 스카이워크 근처에서 비인가 프로모터들의 유사한 접근을 보고했습니다. 대구에서 온 한 가족은 두 남자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유람선을 제안했지만 직감적인 불신 때문에 거절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구미에서 온 한 부부는 프로모터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코수염이 얇은 키 큰 남자는 특히 집요했고 코팅된 사진을 보여주며 수년간의 경험을 보장했습니다. 키 작은 남자는 가죽 폴더를 들고 다니며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과는 떨어진 독점적인 경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사는 지역 상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해운대 근처 철물점 주인들은 특정 재료, 해양체인 족쇄, 강철 케이블 및 기타 고정 장비의 최근 판매에 대해 신문을 받았습니다. 세 곳의 상점은 실종 후 일주일 이내에 이러한 품목들을 상당량 현금으로 판매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철물점 주인 박 씨는 12m 매트 체인 40m, 무거운 족쇄 4개, 금속 밴드를 구입한 고객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 남자는 현금으로 지불했고 영수증을 거부했으며 밖에 주차된 낡은 트럭에 모든 것을 싣도록 요청했습니다. 그의 신체적 특징은 프로모터 중 한 명과 일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박 씨가 기억하는 부분적인 번호판을 통해 트럭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 차량은 항구에 덜 붐비는 지역에서 작은 해상 수리점을 운영하는 세 번째 남자 김철수 씨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접근했을 때 김철수 씨는 처음에는 어떤 개입도 부인했지만 그의 진술은 수사 압력에 따라 진술을 바꿨다. 최영수는 두 기획자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낚시 장비를 보관하기 위해 자신의 작업실 공간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철물점 구매 증거와 마주하자 그는 또다시 진술을 바꿔 차량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 채 빌려줬다고 말했다. 최영수의 작업실은 철저히 수색되었다. 수사관들은 철물점에서 팔린 것과 같은 종류의 체인잔에 금속 테이프 조각, 그리고 무거운 해상 작업에 적합한 도구들을 발견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옷에서 잘라낸 것으로 보이는 천 조각들, 특히 분홍색과 빨간색 천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9월 내내 수사는 두 가지 주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한 팀은 실종된 일요일 이후 완전히 사라진 두 기획자를 찾는 데 집중했다. 다른 팀은 사건을 재구성하여 김민준 가족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오륙도 스카이워크 인근에서 영구적으로 숨길 만한 장소에 대해 지역의 숙련된 선주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첫 단서를 제공했던 정순자 씨는 오륙도 스카이워크 기둥 근처에 깊은 지역이 있으며 해류가 소용돌이를 만들어 무거운 물건을 바닥에 가라앉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성되기 시작한 이론은 암울했지만 논리적이었다. 가족은 강도 사건의 희생자가 되었는데 범인들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살아있는 목격자를 남기는 위험을 상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었다. 해결책은 증거를 항구 지역 자체에서 무게를 달고 묶어 영원히 찾을 수 없도록 숨기는 것이었다. 10월 정보원들을 통해 기획자 중 한 명이 확인되었다. 32세의 박영민은 실종 직후 대전을 떠나 부산으로 가서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점차 그의 변호는 무너졌다. 박영민은 김민준 가족에게 접근했음을 인정했지만 유람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들을 부산의 한 해변에 안전하게 내려주었다고 주장했다. 김민준의 휴대폰 마지막 신호와 같은 기술적 증거와 마주하자 그는 해상사고가 발생했고 자신이 당황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사고 진술은 기술적 분석을 견디지 못했다. 그 일요일의 해상 조건은 잔잔한 바다와 약한 바람으로 완벽했다. 게다가 광범위한 수색에서도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주에 묵는 재료를 구매한 것도 어떤 사고 이론과도 모순되었다. 증가하는 압력과 축적된 증거에 직면하자 박영민은 결국 범죄에 자신의 참여를 고백했다.
그는 초기 계획은 단순한 강도였지만 가족이 자신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상황이 변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들을 침묵시키기로 한 결정은 코수염을 기른 동료인 그룹의 리더가 내렸다. 박영민은 작전의 물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했다. 범죄 후 그들은 덜 감시되는 측면 입구를 통해 562도 스카이워크로 돌아왔다. 새벽 동안 그들은 작은 배를 사용하여 증거를 562도 스카이워크 기둥 아래로 운반했는데 그곳의 깊이와 해류가 영구적인 은폐를 보장할 것이었다. 박영민의 고백은 수사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 이제 김민준 가족이 살해되었다는 공식적인 확인과 물리적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세부 정보가 있었다. 전문 다이버들이 562도 스카이워크 아래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초기 수중 수색에서는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박영민이 지목한 지역은 광범위했으며 시야가 제한적이고 조류가 다이버들의 작업을 어렵게 했다. 또한 범죄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저 진흙과 퇴적물은 이미 만바닥에 어떤 물체 위에도 쌓여 있었다. 2009년 말과 2010년 초 동안 수사는 축소된 자원으로 계속되었다. 박영민은 자신의 고백을 바탕으로 기소되었지만 물리적 증거의 부재는 살인 유죄 판결의 가능성을 제한했다. 코수염을 기른 그의 동료는 여전히 도주 중이었고 최영수는 단순한 물류 참여를 주장하며 잠정 석방되었다. 김민준 가족 사건은 2011년과 2012년 동안 상대적인 비활동 단계에 들어섰다. 박영민은 범죄 조직 및 시신 유기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물리적 증거 부족으로 가중살인 혐의는 막혔다. 그의 변호사는 사법협력 및 심각한 전과 없음 등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최영수는 범죄 사용을 알지 못한 채 차량을 빌려주었음을 입증하여 주요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작업실에서 발견된 물품 은닉 혐의로만 유죄 판결을 받아 반개방형 감옥에서 형을 복역했다. 나중에 김철수 가명으로 밝혀진 코수염을 기른 기획자는 여전히 도주 중이었고 치명적인 결정의 주요 책임자로 간주되었다. 이 기간 동안 대전 가족은 당국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다. 이수진의 어머니 이선자 씨는 공개 캠페인을 조직하고 실종된 가족 사진이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녀는 시신 소재 또는 남은 책임자 체포에 이르는 정보에 대해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제공했다. 공식 수사는 새로운 단서 부족으로 강도가 약해졌지만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았다. 책임 검사인 김 변호사는 박영민의 고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결국 발견될 것이라고 믿으며 사건을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다. 2013년 부산 562도 스카이워크 근처에서 한 어부가 그물에 엉켜있는 여러 색깔의 천 조각을 발견했다고 보고하며 다시금 관심이 불붙었습니다. 이 조각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져 분석되었지만 오랜 시간 바닷물과 해양 환경에 노출된 탓에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2013년에는 부산항만공사의 행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법 관광 운항업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되었습니다. 562도 스카이워크 옆 진입로 접근이 제한되었고 무허가 승선을 감시하기 위해 전략적 지점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동시에 해양경찰청은 모든 여객선 운항 선박에 대해 의무적인 인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는 김민준 가족의 경우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미 사건 발생 4년 후에 시행되어 시스템적 변화로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2014년 상반기 부산 지역에는 예외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기상현상으로 인해 해안선이 심하게 침식되었고 부산만 내의 퇴적 패턴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류는 일시적으로 방향을 바꾸어 수년간 바닥에 쌓여있던 물질들을 이동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경찰청은 2014년 8월 562도 스카이워크의 구조물 유지보수 작업을 계획했습니다. 스카이워크의 지지기둥들은 수년간의 악천후와 선박의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작업을 위해서는 해당 구역의 부분적인 배수와 수중 기초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보수 작업을 계약한 건설사는 해양건설 전문 업체인 부산해양건설로 복잡한 항만 공사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이들의 기술자들은 8월 말에 예보된 예외적으로 낮은 조수를 활용하여 평소에는 물속에 잠겨있는 구조물들을 육상 장비로 작업할 계획이었습니다. 2014년 8월 18일 김민준 가족 실종 5년 24일 만에 정확히 7명의 작업팀이 유지보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김 기술자는 용접공, 잠수부, 금속 구조물 기술자들에게 작업을 분배했습니다. 그날의 썰물은 예상보다 훨씬 극심했습니다. 평소에는 기둥의 기반을 덮고 있던 물이 거의 햇빛을 볼 수 없었던 콘크리트 기초를 드러낼 정도로 물러났습니다.
작업자들은 이례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작업을 서둘렀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문 수중 장비가 필요한 구역까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용접공 박철수 씨가 가장 먼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콘크리트 기반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그는 무거운 쇠사슬이 썰물에 의해 부분적으로 노출된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번잡한 항만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어떤 선박에서 떨어져 나간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쇠사슬을 제거하려 했을 때 그는 그것이 매우 무거운 무언가에 단단히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명의 동료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은 함께 쇠사슬이 수미터에 걸쳐 뻗어 있으며 수년간 쌓인 해양 진흙 속에 부분적으로 묻혀 있는 물체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공구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쇠사슬 주변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심하게 부식되고 따개비와 해양 생물로 뒤덮인 붉은색 금속 드럼통이었습니다. 뚜껑은 산업용 포장에 사용되는 종류의 금속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무게와 형태로 미루어 보아 내부에는 단단한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 기술자가 발견물을 평가하기 위해 호출되었습니다. 해양 건설 경험이 있는 그는 이 물건들이 우연한 잔해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체계적인 배열, 전문적인 결박, 그리고 보존 상태는 의도적이고 계획된 은폐를 나타냈습니다. 김 기술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해당 구역을 격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해양경찰청에 직접 연락하여 562 스카이워크 기반에서 의심스러운 물건들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직 사관인 박경희는 2009년 초기 수사에 참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해결 사건인 김민준 가족 사건과의 연관성을 즉시 인지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해당 지역은 안전 테이프로 봉쇄되었고 해양경찰대원들이 경비를 섰습니다. 이 변호사에게 연락이 갔고 그는 해가 지기 전에 과학수사대 요원들과 법의학 사진사들을 대동하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실종 5년 만에 드디어 첫 번째 물리적 증거가 부산만 깊은 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562 스카이워크 기반에서 발견된 이 증거는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모든 수사 구조를 즉시 가동시켰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4년 8월 18일 오후 5시 30분 완전한 과학수사팀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증거 보존을 위해 보안구역이 확장되어 해당 지역은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 어떤 움직임도 있기 전에 현장을 상세하게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식반은 각 물체의 정확한 위치, 조수의 조건, 물질의 보존 상태, 그리고 발견된 여러 요소들 간의 공간적 관계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각도가 전문 장비와 측정 기준을 사용하여 촬영되었습니다. 200리터짜리 붉은색 금속 드럼통 4개가 12미 뜬 쇠사슬로 묶여 있었는데 이는 5년 전 박명호가 자백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용기들은 심한 해양 부식의 흔적을 보였으며 표면 대부분이 따개비와 다른 부착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뚜껑은 금속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의 흔적을 부분적으로 견뎌낸 모습이었다. 해양 진흙에 흩어져 있던 통 주변에서 전문가들은 여러 색깔의 천 조각, 하얀 면 조각, 빨간 그물망, 색바램 분홍천, 그리고 파란 데님 조각을 퇴적물과 뒤섞인 채 발견했다. 부식 패턴은 5년간의 염수 노출과 조수의 움직임과 일치했다. 예비 분석을 담당한 살리나스 박사는 천들이 마지막 사진에서 오르테가 가족이 입었던 옷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색깔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하얀 면은 하비에르의 티셔츠, 빨간 그물망은 마리아의 블라우스, 분홍천은 소피아의 티셔츠, 데님은 디에고의 재킷과 일치했다. 고정 시스템은 전문적이었고 물체를 바닥에 무기한 유지하기 위해 계산된 방식이었다. 사슬은 4개의 통 아래를 모두 지나가 562 스카이워크 콘크리트 기초에 용접된 고정 지점에 연결된 단일 구조물을 형성했다. 사용된 족쇄는 해상용으로 해양 환경에서 무거운 하중에 적합했다. 8월 18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특수 잠수팀은 인공 조명 아래에서 물체들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 작업했다. 그들은 쌓인 퇴적물을 조심스럽게 제거하여 조립의 추가 세부 사항들을 밝혀냈다. 또한 원래 작업에 사용되었던 절단 도구들도 발견했다. 8월 19일 아침에는 통 내부의 증거를 손상시키지 않고 제거하기 위해 전문 장비가 투입되었다. 작은 해상 크레인이 562 스카이워크에 배치되어 각 용기를 통제된 방식으로 들어 올릴 수 있게 했다. 이 절차는 추후 법적 증거 자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촬영되었다. 첫 번째 통은 오전 10시 15분에 인양되었다. 움직이는 동안 어두운 액체가 뚜껑 가장자리를 따라 흘러내려 물에 붉은 흔적을 남겼다.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특징적인 냄새는 용기가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여전히 감지되었다. 전문가들은 유기물질 보관과 일치하는 징후들을 즉시 인식했다. 각 통은 아카풀코에 있는 CMEFO 시설로 직접 운반되었고 그곳에서 통제된 환경에서 개봉될 예정이었다. 실험실은 적절한 환기 장비와 심하게 부패된 물질을 위한 안전 프로토콜을 갖추고 특별히 준비되었다. 용기 개봉은 멘도사 변호사, 오르테가 가족 대표, 그리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들의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절차는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법적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프로토콜을 따랐다. 내용은 가장 암울한 의심들을 확인시켜 주었다. 4개의 용기에서 심하게 부패된 인골이 발견되었다. 밀봉된 용기들이 만들어낸 혐기성 환경 덕분에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5년이 지난 후에도 법의학 분석이 가능했다. 살리나스 박사는 즉시 유해 식별 절차를 시작했다. DNA 분석을 위한 샘플이 채취되었고 이는 오르테가 가족의 직계 가족의 유전 물질과 비교될 예정이었다. 치아 보철물과 작은 사슬과 같이 유해와 함께 발견된 금속 요소들도 의료 기록과 비교를 위해 분류되었다. 통 안에는 범인들이 사용한 방법의 증거도 남아 있었다. 탄화수소 잔류물은 분해를 가속화하기 위해 연료나 용매를 사용했음을 나타냈다. 플라스틱 조각들은 시신이 금속 용기에 최종 보관되기 전에 쌓여 있었음을 시사했다. 외부에서 발견된 천들에 대한 예비 분석은 가족의 옷과의 일치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얀 면 섬유, 빨간 그물망의 폴리머, 분홍천의 염료, 그리고 데님의 특성들은 칼레타 방파제에서 찍힌 가족의 마지막 사진에서 보이는 물질 유형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상세한 실험실 분석을 통해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DNA 검사 결과 로사 부인과 다른 직계 가족이 제공한 샘플과 구씨 이후 N7% 이상의 일치율을 보였다. 푸에블라의 치과 의사에게서 확보한 하비에르와 마리아의 치과 기록은 최종 신원 확인을 확정했다. 이 발견은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법적 전선을 열었다. 경범죄로 복역 중이던 카를로스 루에다는 이제 가중살인 혐의를 받게 되었다. 미겔 산토스는 공범으로 다시 기소될 것이었다. 세 번째 연루자인 라울 모레노에 대한 수색은 연방자원으로 강화될 것이었다. 푸에블라에 있는 가족에게 이 발견은 동시에 안도감과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었다. 5년간의 불확실성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하비에르, 마리아, 디에고, 소피아의 운명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었다. 그들은 존엄한 장례를 치르고 2009년 7월부터 그들의 삶을 갉아먹었던 고통의 장을 닫을 수 있었다. 6월 신원의 과학적 확인은 2년 동안 이어질 새로운 사법 국면을 촉발시켰다. 카를로스 루에다는 가중살인 혐의에 대한 새 재판을 기다리며 최고 보안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의 변호사는 자백이 강압에 의해 얻어졌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물리적 증거는 이제 그의 진술을 완전히 뒷받침했다. 미겔 산토스는 그의 해상 작업장에서 다시 체포되었고 수사관들은 그를 범죄에 연루시키는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다. 그의 재산에서 발견된 사슬 잔류물에 대한 법의학 분석은 그것들이 통 고정에 사용된 것과 같은 로트의 것임을 확인했다. 그의 비자발적 참여 주장은 물질적 증거 앞에서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라울 모레노에 대한 수색은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그가 과테말라 국경을 넘었다는 정보에 따라 인터폴이 활성화되었다. 그의 사진은 게레로 검찰청이 제공한 상당한 현상금과 함께 중앙아메리카의 모든 경찰서에 배포되었다. 2014년 9월 이선자 씨는 시신의 해방 절차에 동행하기 위해 다시 아카풀코로 여행했다. 72세의 그녀는 5년간의 수색 끝에 눈에 띄게 늙어 있었다.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끈기는 가장 큰 수사적 절망의 순간에도 사건을 활성화시키는 데 결정적이었다. 김 씨 가족의 장례식은 2014년 10월 15일 푸에블라에서 거행되었다. 산 마누엘 교회에서 열린 종교의식에는 지역 주민 수백 명과 김민준 씨의 직장 동료, 이수진 씨의 학생 및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4개의 관이 나란히 놓여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었던 가족의 유대를 상징했다. 이 사건은 멕시코 언론의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TV 프로그램들은 김 씨 가족의 실종과 발견에 특별 에피소드를 할애했다. 이 이야기는 안전통제가 미흡한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직면하는 위험의 상징이 되었고 관광 부문 규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아카풀코 당국은 발견 후 칼레타 오륙도 스카이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구현했다.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운영자들에 대한 의무적 인증은 엄격하게 감독되었고 해상 순찰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목적지의 안전에 대한 관광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카를로스 루에다의 재판은 통이 발견된 지 9개월 후인 2015년 3월에 시작되었다. 아카풀코 법원은 전국적인 관심을 끈 재판의 현장이었다. 검찰은 수십 가지 물증과 증언을 통해 피고와 범죄를 물리적, 시간적으로 연결하는 상세한 법의학적 증거를 제시했다. 루에다의 변호인단은 그가 라울 모레노의 위협에 의해 강제로 협력한 단순한 하위 참가자였다고 주장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원래 자백은 은닉 장소 선택과 특정 재료 조달을 포함한 범죄 물류에 대한 친밀한 지식을 상세히 설명했다. 강압 주장은 배심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기소 측 증인으로는 사슬을 판매한 철물점 주인 돈 파트리시오, 가족을 마지막으로 본 보트 주인 돈 아우렐리오, 그리고 민박집 아주머니 도냐 카르멘이 포함되었다. 그들의 증언은 사건의 순서를 재구성하여 비극으로 이어진 사실의 순서에 대한 의심을 제거했다. 세메포 전문가들은 결정적인 법의학적 분석을 제시했다. 살리나스 박사는 배심원들에게 시신이 통의 혐기성 환경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5년 후에도 신원 확인이 가능했음을 설명했다. 독성학적 검사에서는 분해를 가속화하는 데 사용된 화학 물질의 존재가 밝혀졌다. 재판 동안 범죄 작전의 끔찍한 세부 사항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범죄자들은 해류와 만의 깊이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사용하여 냉정하게 시신 처분을 계획했다. 물질적 준비로 입증된 계획은 혐의를 크게 가중시켰다. 이선자 씨는 범죄가 확대된 가족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증언했다. 그녀는 5년간의 불확실성, 거짓된 희망, 그리고 지속적인 고통을 설명했다. 이수진 씨의 여동생 2명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고 그중 1명은 정신과 입원이 필요했다. 이 비극은 이전에 당연하고 번성했던 가족 구조를 완전히 파괴했다. 미겔 산토스는 공범으로 별도로 재판을 받았다. 그의 변호인단은 수사관들과의 전적인 협력을 대가로 감형을 협상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범죄 네트워크의 운영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이 지역에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처음이 아니었음을 밝혔다. 다른 가족들도 지난 몇 년 동안 비슷한 상황에서 실종되었다. 다른 가능한 범죄의 폭로는 병행조사의 시작으로 이어졌다. 미해결 실종 사건 파일들이 유사한 패턴을 찾기 위해 재검토되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최소 6개 그룹의 관광객이 아카풀코에서 비공식 해상 투어를 고용한 후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6월 카를로스 루에다는 4명의 살인, 시신 은닉, 범죄 조직 가담 혐의로 4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잔인함, 계획성, 그리고 피해자 중에 2명의 어린이가 포함되었다는 가중 요인을 고려했다. 미겔 산토스는 공범 및 증거 은폐 혐의로 15년형을 받았다. 라울 모레노는 여전히 도피 중이었지만 그의 체포는 시간 문제였다. 과테말라 당국은 그의 국내 존재가 확인된 후 수색을 강화했다. 인터폴은 적색 수배령을 유지했고 현상금은 20만 멕시코 페소에 달했다. 그의 프로필을 가진 범죄자들은 거의 무기한 숨어 있지 않았다. 푸에블라의 가족에게는 유죄 판결이 치유 과정의 시작을 의미했다. 이선자 씨는 정의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지만 어떤 판결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려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실종자 가족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자신의 고통을 사회적 목적이 있는 일로 승화시켰다. 칼레타 56도 스카이워크는 해상 범죄 피해자를 기리는 신중한 기념비로 부분적으로 개조되었다. 단순한 명판은 방문객들에게 공인된 여행사 선택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통이 발견된 장소는 표시되어 비극의 조용한 상기자 역할을 한다. 유죄 판결 2년 후인 2017년 9월, 라울 모레노는 마침내 케트살테낭꼬시에서 체포되었다. 대전 둔산동에 살던 김민준 씨 가족은 마침내 부산으로 향하는 가족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김민준 씨는 차를 점검하고 통행료 현금을 꼼꼼히 챙겼으며 이수진 씨는 새벽에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아이스박스에 넣었다. 김도윤과 김서아는 설렘으로 들떠 있었다. 이선자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바닷가 근처에서 조심하고 북적이는 곳을 벗어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김민준 씨는 고속도로 지도를 펼쳐 경로를 확인하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 경부고속도로에 오르자마자 이수진 씨는 차 안에서 발라드를 틀었다. 김서아는 창밖을 내다보며 신이 났고 김도윤은 창문 밖 풍경에 빠져 조용히 앉아 있었다. 구미와 대구를 지나 산악지대에 들어서자 잠시 휴게소에 들르기로 했다. 최영수 주유원에게 주유를 부탁하고 아이들은 과자와 음료수를 골랐다. 김민준 씨는 민박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착 시간을 다시 확인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먼저 방문하기로 했고 아이들은 밀짚 모자를 쓰고 선크림을 발랐다.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김서환은 아빠의 손을 잡고 유리바닥 위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했다. 김도윤은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동생의 즐거워하는 모습에 용기를 내어 스카이워크 끝까지 걸어갔다. 민박집에 도착하자 정순자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맞이했다. 방은 아담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다음 날 아침 해변을 따라 걷던 중 해변 상인들이 삶은 옥수수와 어묵을 팔고 있었다. 김서환은 어묵을 사달라고 졸랐고 김민준 씨는 웃으며 하나씩 사주었다. 그 순간 김민준 씨는 이 가족 여행이 자신에게도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깨달았다. 이수진 씨는 남편에게 이 모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했다. 김민준 씨는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다음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책임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김민준 씨는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더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